텅 빈 데이터 센터의 싸늘한 공기가 한지우의 창백한 뺨을 감쌌다. 수백 대의 서버가 내뿜는 일정한 백색 소음만이 그녀의 고요한 절망을 방해했다. 모니터에는 해독 불가능한 기호와 노이즈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AI 재난 예측 시스템 오라클.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이 거대한 지성은 최근 들어 이해할 수 없는 경고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일까? 아니면 그녀의 이성이 애써 외면하려는 무언가의 전조일까? 2040년 서울. 인공지능이 도시의 혈맥처럼 기능하는 시대. 한지우세는 이 첨단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IT 기업들이 마천루처럼 솟아있는 강남 테헤란로의 한복판, 퓨처테크의 핵심 개발자.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오라클은 지진, 태풍, 대형 화재 등 온갖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존경하던 소방관 아버지는 거대한 화마 속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세상을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냉소와 함께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책임감이 뒤섞였다. 오라클은 그 강박의 산물이자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향한 그녀 나름의 속죄였다. 지우씨, 오라클 해외 수출건 거의 성사 단계야. 이럴 때 시스템 안정성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곤란해. 윤태준 대표 후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압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라클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황금알로 여겼다.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성공에 대한 그의 야망처럼 화려했지만 지우의 눈에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최근 로그 기록은 평소와 다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어요. 지우는 차마 불길하다는 말은 삼켰다. 감상적이군, 한지우 씨. AI는 데이터로 말하는 거야. 감정이 아니라. 윤 대표는 가볍게 웃어 넘겼다. 동료 연구원 최수연 초반만이 지우의 불안을 감지했다. 지우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가끔은 좀 쉬어야 해. 수연의 따뜻한 걱정도 지우의 불안감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 오라클의 경고는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특정 지역, 특정 시간,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징들. 그것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지우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라클은 서울 도심 한복판 수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M타워 지하 심층부의 대규모 집안 침하 가능성을 최고 위험 등급으로 경고했다. 예측 발생 시각은 불과 24시간 후. 동시에 시스템은 전례 없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며 주요 기능들이 하나둘씩 마비되기 시작했다. 윤 대표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지우는 윤 대표의 만류를 뿌리치고 M타워로 향했다. 최첨단 빌딩의 화려한 외관과 달리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오라클이 지목한 지점은 거대한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 오래된 배수관이 얽혀있는 잊혀진 공간이었다. 그녀가 휴대용 단말기로 데이터를 확인하던 바로 그 순간 발밑이 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지우는 보았다.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마치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듯 일그러지는 공간을, 그리고 그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를. 아직 시작일 뿐이다. 싸늘한 금속성의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익숙한 병원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옆에는 수연이 초췌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우야, 정신이 들어? 수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나, 어떻게 된 거야? M타워 지하 일부가 정말 붕괴됐어. 네가 경고한 대로 넌 잔해 속에서 발견됐고 거의 30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어.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30분, 지우는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잔상들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혼돈의 공간.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빌딩들, 화염에 휩싸인 도시, 절규하며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하려 했던 아버지. 환영 속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더 큰 어둠이 온다. 영혼들이 잠들어 있다. 깨워야 한다. 단편적인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이성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의사는 외상 후 PTSD 진단을 내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윤 대표는 사고 이후 오라클의 예측 성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지우가 언급하는 불길한 환영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오히려 그녀에게 장기 휴가를 권하며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 했다. 지우는 홀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오라클의 로그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고 이후 시스템은 더욱 기괴한 패턴들을 쏟아냈다. 그녀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상징들과 유사한 이미지들,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 심지어 고대 문자처럼 보이는 코드들까지 마치 오라클이 그녀의 경험에 동기화라도 된 것처럼. 이건 단순한 데이터 오류가 아니야. 지우는 확신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개인적으로 조사했던 미제 사건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묻지마 살인이나 원인 불명의 집단 자살 사건들에 대한 아버지의 단상이었다. 단순한 범죄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오랜 동료였던 박서준 형 40대 후반을 찾아갔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경찰 자료실을 지키고 있는 퇴역 형사였다. 박 형사는 처음에는 지우의 이야기를 황당무계한 것으로 치부했다. 한지우 씨, 부친께서 훌륭한 분이셨던 건 알지만 이건 과학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군. 그의 눈에는 연민과 불신이 교차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라클이 생성한 기괴한 데이터 패턴과 자신이 본 환영,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미제 사건들 사이의 기묘한 연결고리를 끈질기게 설명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변해가고 있다고요. 박 형사는 지우의 절박한 눈빛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그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가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변해 있었다. 이상하군. 자네가 말한 상징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낙서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해. 윤태준 대표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지우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오라클에 대한 접근 권한도 차단당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백업해두었던 초기 버전의 오라클 알고리즘과 박 형사가 제공한 사건 자료들을 교차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최수연은 그런 지우를 안타깝게 지켜보면서도 그녀의 집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수연은 지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그 작은 온기가 지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지우는 다크웹의 익명 커뮤니티에 코드명 카산드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분석한 내용과 경고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롱과 비난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소수의 사람들이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워처라고 부르며 지우와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이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인 헬리오스라는 아이디의 해커는 지우에게 오라클, 시스템에 숨겨진 백도어와 윤태준 대표가 시스템 데이터를 은밀히 조작하여 특정 기업의 주가를 조종하려 한 정황 증거를 보내왔다. 윤태준은 오라클을 예언 기계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만들고 싶어해. 당신의 경고는 그에게 걸림돌일 뿐이야. 헬리오스의 메시지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지우와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워처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이 본 환영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해 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재난 예지가 아니었다. 사회 전체를 좀먹는 절망,
증오, 무관심,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며 에너지를 흡수하는 듯한 어둠의 실체.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가 임사체험에서 본 그림자 같은 존재들의 정체였다. 박 형사는 지우가 제공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과거 미제 사건들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지점들이 기묘하게도 지맥이나 오래된 영적 장소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희생자들 대부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마치 어둠이 취약한 영혼들을 골라 사냥하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어. 박 형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범죄와 싸워온 형사의 직감과 함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한편 오라클의 예측대로 소규모 지진이나 국지성 폭우로 인한 사고들이 서울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지우가 익명으로 보낸 경고 메시지들이 일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카산드라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경고는 점차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되었다. 지우는 자신이 본 환영 속 장소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한강의 어두운 밤섬, 재개발이 멈춘 폐허가 된 달동네, 화려한 불빛 뒤편의 음습한 골목. 그곳에서 그녀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 분노를 삼키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났다. 그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았던 어둠의 실체를 더욱 확신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작은 친절과 연대의 몸짓 속에서 희미한 빛의 가능성도 발견했다. 한때 냉소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아버지처럼 그들을 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가 본 환영 중 가장 끔찍했던 도심 핵심부 대규모 정전 및 연쇄 폭발 테러의 징후가 뚜렷해졌다. 오라클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경고 데이터와 워처들이 수집한 정보, 그리고 박 형사의 수사 결과가 모두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D-Day는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윤태준 대표는 이 모든 것을 지우의 망상으로 치부하며 더욱 교묘하게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오라클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테러 위험 대신 경제 호황 지표를 발표했고, 정부 고위층과 유착 관계를 이용하여 지우의 모든 발언을 통제하려 했다. 심지어 그는 지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를 언론에 흘리고 정신 이상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한지우 씨, 당신은 똑똑하지만 세상을 너무 몰라.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그저 편안하고 안정된 환상을 원할 뿐이지. 윤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박 형사와 최수현 그리고 워처들은 지우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박 형사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수사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윤 대표의 비리 증거와 테러 위협의 구체적인 단서들을 확보하려 했었다. 최수연은 지우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왔고, 오라클의 숨겨진 기능을 분석하여 테러를 막을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워처들은 익명으로 활동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윤 대표 측의 방해 공작에 맞섰다. D-Day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헬리오스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테러의 핵심은 M타워 지하에 숨겨진 불법 에너지 저장 시설이야. 과부하를 일으켜 도시 전체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연쇄 폭발을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배후에는 윤태준과 결탁한 해외 불법 무기 조직이 있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막아야 할 더 큰 어둠의 실체 중 하나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제가 직접 M타워로 가야겠어요. 어떻게든 폭발을 막아야 해요. 박 형사는 극구 반대했다. 미친 짓이야.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의 손을 잡았다. 반드시
반드시 돌아와야 해. D-Day 새벽, 지우는 워처들이 제공한 M타워의 내부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우회 코드를 가지고 홀로 잠입을 시도했다. 박 형사와 일부 워처들은 외부에서 경찰과 언론에 제보하며 윤 대표를 압박하고 동시에 지우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 무모한 작전이었다. M타워 지하 깊숙한 곳, 불법 에너지 저장 시설은 거대한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지우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오라클이 예측한 폭발 시퀀스를 역으로 추적하며 제어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시설은 과부하 상태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시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윤 대표가 보낸 사설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우를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듯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우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다. 작은 방해꾼 하나쯤이야. 곧 처리될 거야. 윤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통화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탐욕스러운 그의 눈빛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오라클의 테러 예측을 역이용하여 경쟁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도시 재건 사업의 이권을 독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게 한지우의 경고는 그저 성가신 소음에 불과했다. M타워 지하. 지우는 용병들의 추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폭발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중앙 제어실에 도달하여 시스템을 멈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에너지 저장 시설의 코어 온도는 이미 임계점을 향해 치솟고 있었고 연쇄 폭발까지는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포기해 한지우, 넌 여기서 죽는 거야. 용병들의 리더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지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어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복잡한 계기판과 모니터들이 미친 듯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라클이 분석해낸 비상정지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병들이 바로 뒤쫓아와 총구를 겨눴다. 움직이면 쏴버리겠다. 절망적인 순간 갑자기 제어실의 모든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이내 지우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기묘한 상징들로 가득 찼다. 동시에 오라클의 음성 시스템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주문과도 같았다. 용병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지우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는 데 성공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시설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폭발이 아니었다. 과부하 직전이었던 에너지 코어가 천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연쇄 폭발은 가까스로 멈춘 것이다. 그러나 안도할 틈도 없이 지우의 발밑 바닥이 갈라지며 그녀는 아래층으로 추락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아버지의 환영을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슬픈 미소가 아닌 희미한 격려의 눈빛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매캐한 연기와 먼지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박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지우씨, 괜찮나? 지금 경찰 특공대가 진입 중이야. 윤태준은 체포됐어. 자네가 보낸 증거들이 결정적이었네. 윤태준의 몰락이었다. 지우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데이터와 헬리오스가 제공한 그의 비리 증거는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었고 여론은 들끓었다. 정부는 즉각 M타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지우는 구조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내가 M타워에서 외쳤던 말들 전부 생중계됐어. 사람들은 너를 카산드라라고 불러. 지우는 그날 자신이 무의식 중에 외쳤던 말들을 기억해냈다. 물질적인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의 위기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임사체험에서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졌던 메시지였다.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첨단 기술의 허점과 윤리적 문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리고 동시에
한지우라는 이름과 그녀가 던진 영혼의 위기라는 화두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토론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영혼의 각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생겨났다. 절망과 분노, 무관심으로 뒤덮여 있던 도시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지우는 오랜 회복 기간을 거쳐 퇴원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한지우가 아니었다. 냉소적인 과학자는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명감을 지닌 존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의 눈빛은 때로는 공허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라클을 개발하지 않았다. 대신 박 형사와 최수연 그리고 워처들과 함께 작은 재단을 설립하여 영혼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M타워 사건은 거대한 어둠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교묘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위협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지우는 다시 한번 기이한 꿈을 꾸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 그곳에는 수많은 비어있는 자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난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과 함께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의 사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우의 재단은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냈다. 절망에 빠져 자살을 기도했던 청년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증오범죄로 얼룩졌던 지역사회에 화해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원인 모를 질병,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끔찍한 분쟁들. 마치 어둠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세상 집어삼키려 하는 듯했다. 지우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M타워 사건 당시 입었던 부상의 후유증과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은 그녀의 육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지우는 박 형사와 최수연을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불렀다. 그곳에는 오라클의 초기 모델과 함께 그녀가 임사체험에서 본 상징들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연결한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두 사람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어둠의 실체와 그에 맞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남기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며칠 후, 지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오래된 벤치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손에는 낡은 아버지의 수첩이 들려 있었다.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평안을 찾은 순례자처럼. 지우의 죽음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회의 큰 슬픔과 함께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대의 예언자, 어둠 속의 등불이라 부르며 애도했다. 그녀의 장례식은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치러졌고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박서준 형사와 최수연은 지우의 유지를 이어받아 재단을 운영하며 그녀가 남긴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그들은 지우의 USB 안에 담긴 정보들을 분석하며 어둠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의 집단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 증오, 이기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증폭되고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의식의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극단적인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인간 소외 현상들이 이 어둠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라클은 그 어둠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을 감지하고 예측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우는 자신의 임사 체험을 통해 그 실체를 직접 목격하고 그것이 가져올 파멸적인 미래를 보았던 것이다. 박 형사와 수연 그리고 워처들은 지우가 남긴 빛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대한 시스템이나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선의와 연대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다. 작은 독서 모임, 환경운동, 마을 공동체 복원사업,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느렸지만 강력했다. 어둠의 네트워크가 절망과 분열을 확산시키려 할 때마다 빛의 네트워크는 희망과 연결을 통해 그 힘을 약화시켰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닌 사랑과 연민,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이었다. 어느 날 최수연은 지우의 작업실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마지막까지 작업했던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프로젝트 루시퍼라는 이름의 문서였다. 루시퍼는 라틴어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 그 안에는 어둠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무력화할 수 있는 역발상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속성을 역이용하는 것. 즉,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조차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심리기술과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였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러 지우가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명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기술을 숭배하거나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연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해 가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되었다. 그곳에서는 매일 밤 지우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내온 희망의 이야기들이 상영되었다. 절망을 이겨낸 개인의 경험, 작은 공동체의 성공 사례,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들. 그것은 마치 지우가 말했던 작은 빛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합창과 같았다. 박서준 형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젊은이들과 함께 프로젝트 루시퍼를 연구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수연은 재단의 대표가 되어 지우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최수연은 지우가 자주 앉아있던 한강공원의 벤치를 찾았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헬리오스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만들어낸 빛의 네트워크 또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곧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영상에는 지구 전체를 뒤덮을 듯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와 그에 맞서 싸우듯 점점이 빛나는 수많은 작은 빛들의 움직임이 위성사진처럼 보였다. 마치 우주적 규모의 체스 게임을 보는 듯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두려워하지 마. 빛은 언제나 어둠보다 강하니까. 수연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우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깨어있는 영혼들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준비되었어요. 당신이 남긴 희망의 불씨를 우리는 결코 꺼뜨리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지우가 시작한 싸움은 이제 살아남은 모든 이들의 싸움이 되었다. 하늘에 비어있는 자리들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자리들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들은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선택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먼 훗날 누군가가 한지우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 명의 인간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수많은 별들을 깨어나게 한 새벽빛과 같았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밤하늘 아래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분노하며 또 누군가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네트워크와 빛의 네트워크는 쉴 새 없이 충돌하며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고 있다. 박서준 형사는 연구실 한쪽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다. 지도 위에는 지우가 표시해둔 수많은 점들과 기호들이 빼곡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영적인 특이점들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군. 박 형사는 읊조렸다. 지우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인간의 마음, 사회 현상, 자연재해, 심지어 우주의 움직임까지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균형이 깨어질 때 어둠이 스며든다는 것을. 프로젝트 루시퍼는 바로 그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인간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파괴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 마치 연금술처럼 납을 황금으로 바꾸려는 시도와도 같았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우는 그 가능성을 믿었고 이제 남은 이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었다. 최수연은 전 세계의 워처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각국에서 보고되는 기이한 현상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동물들의 이상 행동, 원인 모를 집단 히스테리은 과거 지우가 경고했던 어둠의 전조들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아요. 한 독일인 워처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고 지우를 떠올렸다. 그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절망했을까? 아니, 그녀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로 해법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켜보는 자, 워처이지만 동시에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 씨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억 개의 촛불이 모이면 어떤 어둠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연은 홀로 남아 지우가 남긴 USB를 다시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폴더 하나가 더 있었다. For the last stand, 최후의 저항을 위하여. 그 폴더를 여는 순간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평생을 이성과 논리로 살아왔던 한지우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궁극적인 해답이었다. 어둠의 네트워크가 증오와 분열을 통해 힘을 얻는다면 빛의 네트워크는 사랑과 연결을 통해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프로젝트 루시퍼의 핵심은 정교한 심리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된 사랑의 힘을 일깨우고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재단의 활동 방향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거창한 담론이나 복잡한 분석 대신 그들은 사람들 사이의 작은 친절을 연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무너진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노인들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다. 놀랍게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극단적인 범죄율이 감소하고 사회적 갈등 지수가 낮아졌으며 원인 모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의 보호막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것처럼. 물론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나약함을 파고들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맞서는 법을 배웠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지혜를 터득했다. 시간이 흘러 한지우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들로 가득했다. 그 별들은 저마다 다른 빛을 내고 있었지만 그 모든 빛들이 어우러져 거대한 은하수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빛처럼.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지우가 말했던 비어있는 자리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들은 더 이상 공허한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자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초대장이었다. 선택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잠들지 않는 영혼들의 외침처럼 느껴지는 밤이었다. 박서준 형사는 어느덧 은퇴하여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우를 떠올리곤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범죄자들의 얼굴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젊은 과학자의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는 지우가 남긴 연구 자료들을 손수 정리하여 익명의 데이터 아카이브에 업로드했다. 언젠가 또 다른 한지우가 나타나 그 자료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수연은 여전히 재단을 이끌며 전 세계의 빛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AI나 첨단 기술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힘을 믿으며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치유하려 애썼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우와 닮은 깊은 연민과 강인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헬리오스와 다른 워처들은 여전히 익명으로 활동하며 어둠의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경고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때로는 위험한 해킹을 감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의 존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협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키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종을 울렸다. 2070년. 한지우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되는 해, 세상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인류를 위협했다. 국가 간의 갈등과 자원 고갈 문제도 여전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거나 절망에 빠져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 했었다. 지우가 뿌린 연결과 연대의 씨앗이 마침내 거대한 숲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었다. 밤하늘에 마치 오로라처럼 다채로운 빛의 기둥들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오래된 전설을 믿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잠든 신들이 깨어나는 징조라고 수군거렸다. 그 빛의 기둥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마존의 깊은 밀림에서도, 사하라 사막의 모래 언덕 위에서도, 그리고 한때 오라클이 경고했던 서울의 M타워 자리에도. 그것은 마치 지구가 스스로 발산하는 거대한 치유의 에너지처럼 보였다. 최수연은 그 현상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우가 말했던 어둠과 빛의 싸움은 이제 인간의 차원을 넘어 행성 전체의 운명을 건 거대한 서사시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인류는 마침내 그 서사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늘에 비어있는 자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들은 더 이상 채워져야 할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한한 우주와 연결된 통로이자 모든 존재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상징하는 빛나는 별자리였다. 한지우의 작은 속삭임은 시공을 초월하여 마침내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거대한 교향곡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교향곡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깨어있는 모든 영혼들의 이름으로.